네,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구리남양주 고등학교 교육과정 들여다보기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 연수와 설명회의 강사를 맡은 주곡중학교 교사 김연아입니다. 이 연수는요, 비평준화 지역인 우리 구리남양주 교육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구해서 중학생들의 진학 지도에 도움이 되게끔 하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미 관내 여러 중학교 선생님들께서 연수를 들으셨고요. 주곡중학교와 판곡중학교는 저희가 이제 호스트니까 학생 및 학부모 설명회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궁금한 점은 줌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 연수 혹은 설명회가요. 궁금함을 많이 불러일으켰었어요. 그 관내 중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그래서 이 설명회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는 주로 고등학교에서 홍보를 하는 방식이었죠, 이전까지는. 근데 이 설명회의 성격은 다른 각도에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여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전반적으로 비슷했던 그 이전 시기에는 학생들이 그냥 본인의 내신 성적이나 해당 고등학교의 대입 실적, 어느 학교가 잘 보냈냐, 어느 학교가 서울대 몇 명 보냈냐, 좀 저렴하게 얘기하면, 네, 이런 것들로 진학을 하였었는데요. 근데 2015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그 선택 과목 자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로 개설되는 과목의 종류와 숫자가 편차가 아주 커졌거든요. 이에 더해서 2025학년도까지는 전국에 전면 도입이 예고되어 있는 고교학점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교학점제가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뭐든지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2022년까지 전면 도입을 목표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구리남양주 지역은 고입 비평준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관내에 27개나 되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존재하는 아주 큰 규모의 교육청입니다. 따라서 개별 중학교나 개별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파악해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저 학교에 있으니까 저기로 진학할 거야 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설명의 역할은 개인적으로는 알기 어려운 27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설명하고요. 각자의 진로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네, 이 연구 과정도 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연수 들으시면서도 당연히 교육청에서 준비한 연수인지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주곡중학교하고 이제 저희가 약간 서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곡중학교 서쪽, 판곡중학교 동쪽 해서 그 두 학교 선생님들이 뜻을 모아서 6월부터 준비를 했고요. 27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일일이 수집한 후에 각 학교별 교육과정의 특색을 살펴보고 이후에 각 고등학교 교육과정 담당자분들에게 다 연락해서 인터뷰 질문지를 개발하고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학부모님도 보고 계실 것 같은 그 2021학년도 구리남양주 고등학교 교육과정 들여다보기. 네, 엄마야. 네, 네, 이 자료집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중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미 2차례 연수를 진행하였고요. 오늘 학생 대상 또 학부모님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교육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저희가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 무엇인지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짧게 할게요. 네, 대체로 교육과정은 저희가 어떤 교과를 배우는지에 따라서 그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7차 교육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 이렇게 2015 개정교육과정까지 오면서는 점차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가야겠다는 기치 아래 이제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배움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교육과정으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은 그 최전성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생의 진로 연계를 강화하고 또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주면서 고교학점제의 기반을 닦는 것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고 있고, 당연히 2021학년도에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는 지금 중3 학생들의 경우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학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중심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그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1학년에 주로 공통과목을 개설해요.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및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은 공통과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통과목과 그리고 역량, 어떤 학생들이 실제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고요. 이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초교과를 5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뒤에서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고등학교에서는 그 총 180단위의 수업을 3개 학년 동안 수강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기초교과라고 불리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과목은 50%, 즉 90단위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90단위까지만 들을 수 있는데요. 그 입시에 중요하다고 고려되는 그런 국어, 영어, 수학이잖아요. 그 국영수 과목만 너무 많은 단위수로 개설하게 될 경우에 이 옆에 있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라는 것이 좀 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초교과는 90단위 이내로 하는데요. 한국사 과목 시험을 보지 않으면은 수능 성적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사는 6단위로 이제 6단위가 기본 단위로 설정이 돼 있어요. 물론 더 들을 수도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그 한국사는 1학년에 공통 과목으로 6단위 딱 개설하고 끝나요. 그러면 나머지 84단위가 국영수의 그 맥시멈, 최대의 이수, 단위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은 3개 학년 동안 84단위 이내로 수강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조금 위로 가야 되겠네요. 고교학점제가 이제 도입이 된다 했는데, 이 고교학점제라는 것은요, 2018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무작정 정책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걸 바로 뭐 전체 고교학점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도입을 기반한 도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2018년부터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내년까지 계속 시행이 되고요. 학점제가 이제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부분 도입되는 게 2022년이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 2022년에 우리 전부 다 해보자 이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것은 2025년이고요. 이 2025년이 되면 대입 연계와 교과 내용이랑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학점제에 맞도록 재구성되게 됩니다. 근데 고교학점제라는 게 사실 뭐 이름에서 약간 느낌이 오겠지만 그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교육 과정을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대학생처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듣되 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졸업이 인정되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에 과목을 선택하는 과목 선택권이 있는 대신에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과목을 재수강하거나 납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기준과 정책은 2025년까지 마련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는 정도까지는 와 있지만 뭐 지금 고등학생들을 낙제시킨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얼굴을 또 옮겨보죠. 고등학교 그 교육과정 편제표 보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자료집에는요 27개 고등학교의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제표를 일일이 다 실어놨거든요. 근데 이 편제표를 볼 수 없다면 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수업을 듣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합한 학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혹은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고등학교 교과 영역 및 공통과목 필수 이수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기초교과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목들 중에 이 교과군 중에
공통 과목으로 들어있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라는 이것도 과목명이에요. 교과이기도 하면서 그 교과에 공통 과목으로 이름이 들어있는 게 국어라는 과목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국어라는 과목 이외에도 뭐 문학이라든가 독서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뒤에 차차 나오게 되고요. 그 과목들은 모두 국어 교과군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국어 교과군 안에서 국어라는 이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공통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이제 보통 듣게 되고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가 공통 과목, 또 공통 과목이 2개 더 있는데요. 이 2개 더 있는 과목은 탐구교과군에서 사회과의 통합사회, 그리고 과학과의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이 공통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위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 단위라는 말은 뭐냐면 일주일에 듣게 되는 과목의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어가 8단이다 라고 하면요. 이 8단위는 보통 어떻게 편성이 되냐면 1학기에 4, 2학기에 4 이렇게 편성을 해요. 그러면 1학기에 일주일에 4시간씩 국어 수업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1년 동안 한다. 그러면 8단위를 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런데 뭐 한국사의 경우에는 그러면 1학기에 3시간, 2학기에 3시간, 주당 3시간씩 수업을 들으면 이제 그 공통 과목의 필수 이수단인 6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뭐 교과군에서 약간 이전에 우리가 통상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예술 교과군에서 보통은 이제 예술하면은 음악하고 미술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연극이라는 과목이 음악, 미술, 연극까지 예술 교과군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필수 이수 단위를 보시면 이건 이제 고등학교 동안 이 예술 교과군에 대해서 즉 음악, 미술, 연극 중에서 10단위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최대가 아니고 최소로 10은 들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더 들어도 되죠.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혹은 학교에서 개설해주는 과목에 따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생활교양 이 교과군이 있습니다. 생활교양 교과군은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전 또 옮겨야 되겠네요. 네, 위에 거부터 설명드릴게요. 과목의 성격을 살펴보면요. 이제 아까 계속 공통 과목이란 말이 나왔었는데 학년별로 과목 구성이 좀 달라요.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수업을 듣게 되고요. 2, 3학년에는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편성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1학년에 고등학교를 들어가서는 보통 학교에서 또 교육부에서 짜놓은 공통 과목 중심으로 수업을 듣고 1학년 한 1학기 중반부터 내년에 뭐 들을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2, 3학년, 1학년 때는 2학년 과목, 2학년 때는 3학년 과목을 선택하고 내년도 교육과정을 짜게 됩니다. 자, 그 중에 뭐 이 기초교과가 180단위 중에 90단위 초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얘기는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유형별 성격을 보면요. 과목 유형별로 공통과목이라는 게 있죠. 이 공통과목은 학생들의 기초소양 함양과 기본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모두 들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이거 선택과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과목이 2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이 있어요. 일반 선택과목은 그 교과별로 학문의 기본적인 이해의 바탕이 되는 과목을 일반 선택과목이라고 하고 뭐 이해하기 좋도록 말씀드린다면은 물리학 1, 네, 그리고 생명과학 1, 화학 1, 지구과학 1, 뭐 이런 것들은 그 학문의 기본적인 이해를 갖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심화된 과목이다 했을 때는 뭐 물리학 2, 생명과학 2, 화학 2, 지구학 2 이렇게 되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심화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런 과목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진로 선택 과목에는 실생활 체험학습이나 교과 융합과 관련된 또 진로를 안내하는 그런 다양한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건 주로 2학년 때 좀 듣고 3학년 때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밑에 그러면 전문교과 1, 2는 뭐냐 하면요. 이거는
특수목적고, 과학고등학교나 뭐 국제고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학생들이 듣는 과목은 전문교과 1이고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특성화고에서 듣는 거, 이것도 물론 다른 의미로 어렵죠.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에서 듣게 됩니다. 이 뭐 실습 과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성화고 거는. 근데 또 되게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는 이게 또 일반계 고등학교를 갔지만 이 과목이 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 되면서는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에서 듣는 전문교과 1, 2를 많이 끌어와서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설하고 있는 과목들은 근데 전문교과 1, 2로 분류되지는 않고요. 일반계 고등학교로 넘어오면 진로선택 과목으로 새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 교육과정 편제표 안에 있는 아주 많은 과목들을 사실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 뒤에 보시다 보면은 뭐 구체적으로는 갈매고나 인창고나 뭐 이런 학교들 거의 편제표를 보시다 보면 이거 처음 들어보는 교과목인데 이런 것도 과목이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신기한 과목명들이 또 있어요. 이런 과목은 요거 안에 분류되는 건 아니고요. 각 시도교육청에서 신설 과목으로 실러버스를 만들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매우 독특한 과목들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텃밭 가꾸기, 고등학교 사회적 경제 이런 과목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과목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취미,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과 연계되어서 그거 재미있는 과목들을, 물론 되게 재미있는 과목들이 많거든요. 해당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식적인 과목이고요.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록되는 과목입니다. 자, 이 중에 이제 뭐 교과 영역만 살짝 설명하고 갈게요. 아까 이 교과 영역 부분은 앞에서 다 이야기했었고요. 기초, 탐구, 체육, 그리고 생활교양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 중에서 생활교양 과목에 있는 것들 있죠. 이 과목 안에 기술과정 안에도 굉장히 많은 과목이, 정보 안에도 많은 과목이 있고요. 제2외국어 안에도 뭐 여러분은 지금은 이제 일본어, 중국어 정도 생각하실 텐데 스페인어도 있고 프랑스어도 있고 뭐 독일어도 있고 여러 가지 제2외국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한문도 자신이 뭐 만약에 국문과를 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한문을 모르면 국문과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역사과를 간다고 했을 때 한문 모르고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한문 1만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한문 2도 수강하고 뭐 또 다른 과목들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양에서는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보건 이런 과목들이 많이 개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괄호 안에 있는 단위수는요. 3년간 필수 이수해야 되는 총 단위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 16단위나 10단위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나 과학에서는 내가 인문사회 계열이라고 해서 1학년 때 과학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만 들으면 2단위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2, 3학년 동안에 한 과목 정도는 반드시 더 들어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과학 쪽으로 갈 사람들도 1학년 때 통합사회만 들으면 모자라요. 그래서 통합사회 외에 한 과목 정도는 또 더 사회과 과목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이런 과목의 개설 방향의 차이가 너무나 크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고 진학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그 교육과정 편제표 보는 방법 더 이어서 볼게요. 이거 단위의 의미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국어과를 예로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어 교과군에서는 과목이 국어, 문학, 독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어떤 학교의 편제표를 일부 자른 거예요. 그러면 이것 중에 운영 단위는 뭐 보시면 기준 단위는 8이죠. 그런데 이거는 교육부에서 나온 기준 단위가 8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학교는 8단위, 기준 단위대로 운영하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학년 때 주당 4시간, 2학년 때 주당 4시간 해서 8단위를 채우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문학은 어떻게 하지 보니까 문학은 이제 공통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 단위가 5단위거든요.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2단위 정도 증감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5단위가 기준이지만 우리 학교는 4단위로 할 거예요. 근데 이 4단위를 언제 듣냐면 2학년 1학기 때 주당 4시간 듣고 끝내버릴 겁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독서는 마찬가지로 일반 선택 과목이고
기준 단위 5이지만 일반 선택 과목으로 4시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언제 듣냐면 2학년 2학기에 4단위로 듣고 끝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이미 3개 과목을 들은 거죠. 그리고 영역 학교가 이미 16이 됐어요. 그런데 국어과의 필수 이수 단위는 10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1학년 때 이미 8단위를 들었고 이 8단위 들은 것에 2단위만 더 들으면 되는데 한 과목만 듣더라도 보통은 다 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처럼 뭐 국어, 영어, 수학처럼 기초교과의 경우에는 모자랄 게 걱정은 안 되고요. 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2학년 1학기에 이미 국어 필수 이수단위 다 충족하고도 넘었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유의하셔야 될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편제표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 과목을 선택 없이 모든 학생들이 다 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택하는 경우는 조금 이따 뒤에 가서 다른 표에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초교과를 그 90단위에 가깝게 모든 학생이 듣도록 편성해 놓았다라는 학교라면 수능을 준비시키는 학교다.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학교다. 왜냐? 우리 학교 애들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내신도 보지만 수능도 되게 중요한 학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국영수 수업을 많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국영수의 비중이 너무 높은 거는 다양한 선택 과목을 듣는 여지가 좀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영수에 집중하기보다는 뭐 은미체를 더 많이 들어야 돼요 라던가 아니면 사회과 쪽으로 쭉 이렇게 진로를 만들어 가지고 갈 거예요. 제2외국어 쪽으로 진로를 만들어서 교육과정을 설계할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학교가 본인에게 적합하다고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다른 것들을 봐야겠지만 그래서 그거에 한 가지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수업 듣는 것 같은가요? 네. 이거 이제 뭐 편제표 그 보는 방법에 이제 막바지인데요. 그 표로 묶여 있는 영역의 의미를 살펴볼 거예요. 이거는 자료집에서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 12페이지에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이미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긴 합니다. 네, 요것 중에 이제 표를 같이 보시면서 보려면 이 경우에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케이스 1에 해당하는 이 학교를 보시면 여기 묶여 있는 거 있죠. 2학년 때 듣는 과목이에요. 1, 2학기에 계속 듣는 과목인데 경제 동아시아사,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 한국지리, 물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이 있는데요. 이 과목 모두 공통점은 수능 선택 과목입니다. 수능 응시 과목이고요. 이 과목들 중에 택3을 하도록 열어놓고 있죠. 2학년 1학기에 3단위, 2학기에 3단위, 즉 3시간 3시간 들으면 된다 이 말인데요. 이제 저의 경우에는 제가 과학교육과를 졸업했고요. 고등학교 때도 과학을 되게 좋아했고 저는 고등학교 때 물화생지를 다 배웠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물화생지 중에 한 과목을 탈락시켜야 되죠. 과학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과학 중에 어떤 전공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난 다 배워보고 싶은데 이것 중에 3과목밖에 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 학교를 갔다. 그러면 이 학교에서는 택 4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굉장히 많은 과목을 2학년 때 열어놨죠. 그러면 이 것 중에서 저는 택 4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이 경우만 딱 생각한다면 저는 케이스 2의 학교를 가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모든 과목을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풀어놓는 것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학생들이 쉬운 과목만 요리조리 피해서 가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내 진로하고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거나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그 각 고등학교에서 되게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들이 있어요. 이제 뭐 어느 학교 갈 거다 약간 한 3개 정도로 뭐 추려졌다 그러면요. 그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2020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1, 2학년들이 과목을 선택하도록 안내하는 자료가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집에 보면요. 교육과정 해설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또 네가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로 갈 수 있고 이렇게 선택하면 요를 갈 때 좋아요 라는 것들에 대한 안내 자료가 이미 올라와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교육과정 담당자랑 얘기해 봤을 때도 학교 전체가 학생들의 진학 지도와 진로 지도와 그 교육과정 설계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 에너지를 쏟는 학교들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 전에 이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서 보신다면은 선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얼굴로 지금 가려져 있지만 요 밑에 보시면 이거를 해보시면 좋아요. 두 학교의 편제표든 아니면 뒤에 지금 요 자료집에 뒤에 가시면 14페이지부터 편제표를 쭉 모아놨어요. 이 편제표 모아놓은 것에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 원하는 학교에 내가 입학했다 생각하고 자신의 2, 3학년, 1, 2, 3학년 교육과정 그 선택 과목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해보시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고등학교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좀 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림은 되게 간단한데, 네, 설명이 좀 필요해요. 마지막인데요. 이제 요 마지막이에요. 요 페이지가 마지막인데, 제가 맡은 부분은 자료집을 보실 때,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었거든요. 자료집에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선도학교에 대한 설명이나 교과 특성화학교와 교육과정 클러스터, 주문형 강좌, 그 다음에 동아리 등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네, 스텝 2에 있습니다. 교육과정 특색이라고 나와 있는 6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거 줌 질의응답 시간 전에 반드시 읽어보시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PPT에서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 고교학점제 경우에는요. 고교학점제가 잘 되고 있는 학교라는 뜻은 선택 과목을 구체적으로 잘 열어놓고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잘 보완해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뭐 그 학교가 연구학교다, 선도학교다 이렇게 돼 있으면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기반이 잘 닦여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연구학교로 지정되어서 기반을 닦고 있는 학교가 갈매고등학교예요. 이 학교는 고교학점제 운영 방식과 선택 과목 개설 및 안내 시스템이 거의 뭐 전국 단위 규모에서 모범이 되고 있어서 한국교육개발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갈매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양고등학교랑 갈매고등학교랑 이런 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학교 외에 또 인창고하고 호평고도 고교학점제 기반을 잘 구축한 학교로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다른 고등학교들도 내년에는 모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한다고는 해요.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일단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편제표상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약간 이제 중학생들한테 생소한 교육과정 클러스터와 주문형 강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 둘 다 공통점은 교육과정 다양화 방안이고요. 13명 이하로 13명 이하로 신청해서 도저히 개설이 안 되는 과목들도 개설해 주려고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멋지죠? 근데 이제 이 교육과정 편제표상에서 요거 두 개 다 생활기록부의 정식 과목으로 인정이 돼요. 근데 이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교육과정 클러스터는 다른 학교하고 공동 수업으로 진행된다는 거거든요. 공동 수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과 후에 개설해야겠죠. 그리고 방과 후에 개설되기 때문에 180단위 듣는다고 했잖아요. 고등학교 동안. 그런데 180단위보다 이 학생들은 초과로 학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수를 듣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정식 과목이에요. 그래서 생기부에도 정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료집에 교육과정 클러스터라고 표시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겠지만 표시되어 있는 학교는 무슨 뜻이냐면요. 표시가 안 돼 있어도 우리는 구리남양주 안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이 과목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 학교에 수강할 수 있어요. 가서. 그런데 이제 일단 그 표시가 되어 있다면 우리 학교에서 개설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가는 학교에서 그거를 개설했다면 나는 방과 후에 다른 학교로 이동하지 않고 우리 학교에서 그 교육과정 클러스터 과목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좋은 이점이 되겠죠. 그리고 주문형 강좌는 다른 학교랑 같이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학교끼리만 소인수 과목을 개설해 주는 건데요. 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도 180단위 초과라고 적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편제표에. 180단위 초과라고 적혀 있으면 방과 후에 따로 개설해 준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것도 정식 과목이기 때문에 결석하면 안 돼요. 이거 그러면 결과 처리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정식 과목으로 생기부에 기록되는 과목이고요. 근데 이제 180단위 이내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정식적인 시간표 안에서 같이 개설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8반이 있는데 그 뭐 어느 날 3, 4교시에 주문형 강좌가 개설된다 그러면 그때는 8개 반보다 더 개설되는 거예요. 다른 교실을 빌려서 9개 반이 개설되는 거예요. 8개 반을 가지고 9개 반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들은 적은 인원수가 모여서 다른 과목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상대평가로 개설되지 않고 성취도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강사를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겠죠. 근데 고등학교별로 이런 예산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요. 그 각 정책 연구학교, 각 정책별로 뭐 연구학교라든가 선도학교라든가 혹은 여기 지금 아직 제가 설명을 미루고 있었던 교과 특성화 학교 같은 것에서 예산을 따오는 거예요. 교과 특성화 학교 하나 하면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씩 연간 받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학교마다 예산 차이가 생기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주문형 강좌도 개설해주고요. 강사비 꽤 많이 들거든요. 강사비나 그다음에 준비물 사는 돈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체험학습 보내주거나 동아리 활동 예산을 지원해준다던가 아니면 방과 후에 명사와의 만남 그다음에 그 체험학습을 간다던가 외부로 그런 것들까지도 모두 학교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만약 자신의 진로가 분명하다면 자신이 원하는 교과가 특성화 학교로 지정된 곳에 진학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겠죠. 자, 끝으로 이제 편제표를 살펴볼 때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교과가 1, 2, 3학년에 연속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일본어를 전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 중에 하나는 일본어가 2학년에 한 번만 개설돼요. 근데 다른 학교는 일본어 1, 2가 2학년에도 개설되고 2가 3학년에도 개설돼요. 그리고 심지어 일본 문화의 이해 이런 과목까지도 내가 들을 수 있다. 그러면 내 생기부에는 3개 과목을 들은 것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일본어 선생님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면 이 선생님은 동아리도 개설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여기에 그 편제표 안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많은 체험학습이나 방과 후 활동들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입니다. 네, 진짜 이제 끝이고요. 이제 이거는 안 들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 업무를 맡았었고 그러다가 작년에 주곡중학교로 정근을 왔어요. 그래서 2학년을 가르쳤는데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중3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연수나 학교에서 시키니까 하는 연수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연수나 설명의 시작은 진짜로 판국중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애정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그러하시겠지만 우리 애들이 중학교 내신 성적만 가지고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할지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거는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저희 엄마 세대처럼 우리 엄마 세대처럼 선택받은 사람만 고등학교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건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잘 키워서 우리 사회가 튼튼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학생들을 잘 키울 의무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들은 거기에 평가받고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1등인지 꼴찌인지 이거를 가리려고 고등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더 많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더 단단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개개인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고등학교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반드시 진학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이걸 근데 알려주려면 그 고등학교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중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알려드려야 되고 또 중학생들한테도 알려줘야 되고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이것을 알고 계셔야지만 이런 기준을 그래도 하나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로 집어넣은 다음에 고등학교 진학을 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 아이들은 모두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할 권리가 있잖아요. 음, 근데 저는 그래요. 행복은 쉽고 편안하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이 성장할 시기에 자신이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그리고 발전할 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자신을 갖다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곧 있으면 연말이고 이제 새해가 올 거고, 또 학생들은 새 학년, 심지어 새로운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생망이란 말도 있지만 이제 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날,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간다는 것으로 이제 고등학교로 갈 거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 내가 여기 가면은 정말 잘 해낼 수 있겠어 라는 판단을 가지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선택하셔서 네, 새로운 2021학년, 2022학년, 2023학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정말 행복한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긴 연수, 긴 설명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